동아시아 세 나라 한중일은 비록 역사적 궤적은 다르지만 급격한 사회적 쇠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강국이다. 중국은 국내 총생산 GDP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국방비 2위의 군사 강국이며 일본은 국내 총생산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대외 순자산 규모 1위 국가다. 한국 또한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모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죠. 중국의 한 대학생은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말라서 갈라진 게 마치 평생 밭일만 해온 어르신의 손 같았어요. 저는 그 갈라진 땅 위에 서서 희미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와 연결된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땅속 깊이 묻힌 그 뿌리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웨이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가 지도로는 나뉘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실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 모든 시작은 할아버지로부터였죠. 할아버지는 과거를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이 강 보이냐? 하시며 우리 마을을 구불구불 흐르는 진흙탕강을 가리키셨죠. 이 강은 국경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 우리 땅도 흐르고 저쪽 땅도 흐르지. 같은 흙을 나르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공유하고 있어. 어릴 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죠. 중국과 한국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나란히 자라는 두 나무 같았어요. 뿌리가 너무 깊이 얽혀 있어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그건 단순히 설날을 비슷하게 지낸다든지 어른들에게 공손히 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 같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이었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먹을 게 부족해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가짐, 그리고 노인을 단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던 세상은 점점 더 거칠고 차가워졌죠. 우리 마을의 노인들은 더 이상 현명한 이야기꾼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죠. 한국에 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마치 두 나라 모두 우리를 붙잡아주는 뿌리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결고리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건 단지 역사에 관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잃어가는 가치를 지키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저의 연구 주제로 삼기로 했죠. 서울에서의 첫날은 압도적이었어요. 도시가 생동감으로 가득했죠. 높은 빌딩, 네온사인,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요. 제가 자란 조용한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손주 손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 단골 손님과 이야기하는 오래된 가게 주인, 공원 벤치에서 웃고 있는 중장년들. 그 모습은 집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한국은 더 높고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뿌리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날마다 지역 사회센터, 병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한 복지센터에서 저는 할머니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손은 숙련된 솜씨로 만두를 접고 있었고 그건 마치 평생 해왔던 일 같았죠. 물론 실제로도 평생 해오셨을 테고요.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듣고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단순한 요리 수업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전수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시설에서는 농부에서 은퇴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씨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시골 풍경을 그렸어요. 밭이 그리워. 그가 말했어요. 그의 눈은 멀리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그림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푸른 언덕, 파란 하늘, 황금빛 논.
그것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간극은 있었고 여전히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방에서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났죠. 그녀의 자녀들은 일을 위해 도시로 떠났고 그녀는 자녀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젊은 애들은 바쁘잖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해.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 그녀의 말은 제가 그 집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상기시켜줬죠.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의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중국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같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문제였죠. 두 나라는 가족, 존중, 돌봄을 기반으로 문화를 쌓아 올렸어요. 그 뿌리와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뭔가 더 강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여정은 불빛과 움직임으로 가득한 서울에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일상의 연장이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디지털 혁신으로 강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LED 신호등은 단순히 빨강, 노랑, 초록만 표시하지 않고 지연 상황과 대체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북적이는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접근성이었어요. 제가 기술을 다루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노인분들조차도 이런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응했는지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은 단지 젊은 세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그것은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어요. 제 호기심은 도시 외곽의 한 노인복지센터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방 안은 에너지로 가득했고 노인분들은 집중하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활기찬 강사가 테이블마다 다니며 질문에 답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 박씨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손녀에게 사진을 보내는데 성공하자 얼굴이 환히 빛났죠. 보세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사진도 보내줄 수 있어요. 제가 수업에서 배워서 오늘 찍은 사진을 보내면 손녀가 학교에서 만든 작품 사진을 보내줘요.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 분은 전에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쓸 줄 아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옛 국민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도 들어갔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방 안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생명줄이자 가족과 연결되는 끈이며 세상과의 교류를 유지하게 해주는 도구였어요. 나중에 저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모든 연령대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지 앱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어요. 기술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요. 온라인으로 요금을 납부한다든지 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가족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많은 곳에서 기술은 세대 간의 격차를 만들곤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기술이 그 간극을 메우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이어주고 있었어요. 복지센터를 떠날 때 저는 영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항상 기술을 차갑고 비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제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따뜻함과 인간미로 가득했어요. 그것은 단지 효율이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였어요. 제가 도시 탐험을 계속하면서 디지털 혁신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더 많은 예를 보게 되었어요.
한 편의점에서는 한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스캔하며 자동화 시스템이 거래를 완료했고, 한 공원에서는 은퇴자들이 모여 태블릿으로 스포츠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어디를 가든 기술은 장벽이 아닌 다리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 변혁이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를 포함하려는 노력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는 진정한 진보는 사람들을 함께 데려갈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활기 넘치는 도시와 조용한 농촌 마을 간의 대조는 뚜렷했어요. 서울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빠른 진보 속에 시간을 보낸 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죠. 여기서는 삶의 속도가 훨씬 느렸지만 진보의 발걸음도 더뎠어요. 하지만 그 고요한 겉모습 뒤에는 고난과 회복력이 공존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람들의 연령대였어요. 마을에서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었고 얼굴은 햇볕 아래에서의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그와 함께 이 농업 공동체를 이끌어오던 활력과 노동력도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남은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땅을 일굴 수 없는 연로한 세대에 의존하게 된 마을이었어요. 저는 평생 마을에서 살아온 70대 초반의 이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젊었을 땐 이곳이 정말 활기가 넘쳤어. 그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들판을 뛰놀고 가족들은 축제를 위해 모였지.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뭘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우리 주위에 펼쳐진 텅 빈 들판을 가리켰어요. 농사는 옛날 같지 않아. 노동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없어지면 누가 이 일을 이어받을지도 모르겠어.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밭으로 이끌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6,070대의 농부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큰 드론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라 정밀하게 들판에 농약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농부들에게 몇 시간 동안의 고된 노동을 절약해주는 일이었죠. 이것은 디지털 농업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었어요. 드론, 사물인터넷 IoT 장치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그들은 농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 토양에 설치된 센서가 수분 수준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앱은 날씨 예보와 농작물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곳에 미래가 들어선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농부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작년에는 농사를 포기할 뻔했어. 그가 말했어요. 수확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허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 그런데 이 기계 덕분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어. 심지어 내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도 해. 믿기지가 않아.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서울의 손님들과 연결될 수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생 손으로 일해온 이 농부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많은 젊은이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도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보가 아무리 희망적이어도 마을에 떠도는 외로움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많은 노인들은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와 손주들은 드물게 혹은 전혀 방문하지 않았어요. 들판은 다시 살아났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생기가 없었어요. 지역 행사와 사회적 모임은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80세 최 씨에게 삶의 변화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어요. 기술은 좋아요. 그녀는 작은 부엌의 나무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삶이 좀 더 쉬워졌죠. 하지만 웃음소리가 그리워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웃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 소리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했지 일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그날 저녁 마을을 걸으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기술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따뜻한 연결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진보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디지털 농업 프로젝트는 이 마을에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 다른 공동체들도 비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단순히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결속을 재건하고 아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초점이 필요했어요. 마을을 떠나며 저는 본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고난, 회복력, 그리고 희망. 그것은 진보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어요. 이 농부들에게 기술은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그 문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었어요. 서울은 밝은 불빛과 쉼없이 돌아가는 에너지로 젊은 세대의 도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 여정을 계속하면서 나이가 한계가 아닌 자산으로 여겨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것은 한국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탐구하며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에게 목적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나무를 심느라 분주한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원에 갔어요. 갓 뒤집은 흙에서 나는 흙내음이 가득했고 거칠지만 흔들림 없는 손길로 정성스럽게 나무를 심는 그들의 모습은 저를 조용히 감동시켰어요. 그들은 단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것을 심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인 60대 후반의 한 할머니, 한 씨는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원래 정원 가꾸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지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집에 앉아 쓸모없다는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죠. 그녀는 근처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 무리를 가리켰어요. 몇몇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무 뿌리가 흙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나뭇잎이 공기를 어떻게 정화하는지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작은 손으로 선생님들의 심는 동작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한 세대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지 일자리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방법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노인들에게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이들에게는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그날 오후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한 집중력으로 가득했고 능숙한 손길이 바구니를 엮고 옷을 꿰매며 도자기에 정교한 디자인을 그려넣고 있었어요. 이 제품들은 지역 시장에서 판매되어 수익금이 참여자들에게 돌아갔어요. 김씨라는 한 여성은 그녀가 자수를 놓은 스카프 세트를 보여주었어요. 이걸 만들 때 그녀가 부드러운 천을 만지며 말했어요. 무언가 아름다운 걸 창조하는 기분이 들어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죠. 그녀의 말은 깊이 와닿았어요. 나이 드는 것이 종종 쇠퇴기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사라지는 시간으로 간주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이야기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모든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었죠. 물론 이 프로그램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신체적 제약이나 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많은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노인들이 직면한 외로움,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정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관점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가 나이 든다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능력으로 축하받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단지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소속감과 가치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이 드는 것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공원을 떠나며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죠. 나무를 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그것은 자부심과 목적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디지털 혁신과 공동체 중심의 이니셔티브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노인이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겨질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북적이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조용한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국이 어떻게 노인 인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보았어요. 고용 프로그램, 디지털 포용, 혁신적인 공동체 돌봄 모델을 통해 한국은 노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는 단순한 시스템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사회적 전환, 새로운 상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통찰들이 제게 영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국에 직접 적용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의 독특한 역사, 문화적 맥락, 그리고 규모는 맞춤형 해결책을 요구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교훈은 매우 소중했지만 중국의 특정 상황에 맞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적응해야 했죠. 제 반성을 통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영역을 식별했어요. 1. 재정 자원 증대. 효과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의 기초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달려 있어요.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해요. 이러한 자원은 인프라를 개발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엄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2. 시설 현대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중국의 많은 노인 돌봄 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부족하고 있어요. 한국과 같은 국가의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중국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간병인과 직원들의 전문적 훈련이 서비스 효율성과 공감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일 거예요. 3. 배달 시스템 구축 및 가정 기반 돌봄 확대. 한국에서 본 것처럼 많은 노인들은 친숙한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해요. 가정 기반 돌봄 옵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노인들은 더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조직을 통합하는 협력적 노력이 필요해요. 4. 서비스의 전문화와 사회화. 한국의 노인 돌봄 모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전문화와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어요. 디지털 농업 프로젝트부터 스마트폰 교육까지 한국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사회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기여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5. 국제협력 강화. 고령화는 한국과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이에요. 한국과 같은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은 더 나은 정책, 기술, 관행을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협력은 이 지역 전체에 혜택을 주는 공동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경험은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지만 앞으로의 중국의 필요에 맞춘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고령화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삶과 깊이 연결된 인간적인 문제예요. 저의 이 연구에 대한 헌신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것은 삶을 개선하고 중국의 노인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어요. 지속적인 연구, 협력, 옹호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삶의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해요. 또한 저는 중국과 한국 간의 더 깊은 파트너십을 꿈꿔요. 두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와 유사한 도전 과제를 가진 만큼 우리는 아시아 전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두의 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배워가며 협력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귀감이 될 노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